한 주간 끊임없이 들려오는 핫한 소식들, 하지만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프라임TV 여의도 25시의 아나운서 신날입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는요, 프라임TV의 훈남 기자님, 노병우 기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노병우 기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첫 방송을 송출이 됐어요. 네네,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좀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주위한테 가족한테만 말했습니다 지금. 네, 저만 본인도 모니터를 좀 하셨고. 저만 봤는데 쑥스러워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기자님도 유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 영상 보고 전화 오고 막.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오늘부터 저 여의도 25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얘기로는요, 이 국무회의의 출석 문제를 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에서 성실의 어떤 기본 척도가 되는 게 출석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학창 시절에도 이제 개근상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성실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죠. 개근상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인데 개근상 좀 받으셨어요? 12년 다 개근상 탔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이 직장인들의 주간회의 개념으로 국무회의를 좀 생각하면 될까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예. 국무회의라는 거는 정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참석을 하는 회의입니까? 국무회의는 이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심의기관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한 주는 대통령이, 한 주는 국무총리가 이렇게 격주로 주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요. 네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패스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마다 신입사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선배 패스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일찍 출근을 하는 걸 대신 찍어준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꼬집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기사가 보도된 걸 보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무회의 결석률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높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국무회의 시간을 8시에서 10시로 옮겼거든요. 10시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식 행사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의원들의 이제 참여율이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다른 뭐 행사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불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 일정이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지역구 공식 행사 등 이런 걸로 따져서 보면 다양한 불참 사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공식 행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국무회의를 최우선시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국무회의가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장관이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네네. 차관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것들조차 좀 남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차관이 대리 출석하자.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근데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중요한 회의니까 장관은 오라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야 되는 건데 아들 네가 갔다 와 이러면 네, 좀 그런 그런 건가?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럼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누가 좀 출석률이 좋은 모범 장관이고 조금 누가 좀 날로 먹는 장관인가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그렇게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안전행정부한테 국무회의에 대한 회력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근데 이제 34회 중에 국무회의에 모든 장관이 참여한 건 단 3번뿐이라고. 그러니까 100% 참석률을 보인 게 네네, 3번. 34번의 회의 중에 3번. 34분의 3이죠. 조금 34분의 3. 심하다. 아, 물론 뭐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바쁘시겠죠. 공사다망 하시겠죠. 공인이시니까 바쁘시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 장관님들 혹은 좀 이렇게 대리 출석 같은 게 좀 잦으신 분들, 습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는 목소리가 되는 자리인 만큼 대리가 아닌 대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26일인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서 현재 홈플러스의 사장인 도성환 사장이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 리모델링 정보를 직접 홍보했다고 하거든요. 기자님 혹시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SNS를 많이 접하는 시대니까 그 젊은 층 중에 하나니까 네. 저도 봤죠. 맞습니다. 엄청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도성환 사장이 네. 언론에 노출되는 걸 되게 꺼려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아, 보였어요.
했었어. 그거. 네,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이제 15년 동안 이제 장기 집권하던 이승원 회장의 뒤를 이어서 받다 보니까 부담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제 홈플러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업계는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장님이 경상도 좀 상남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샐러드 바를 만들려고 할 때 샐러드 보통 이제 경상도 하면 이제 무뚝뚝하고 그죠? 과묵한 남자로 연습 알려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그 보통 샐러드 바라고 하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전문 그 대형 피자집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지하쯤에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음식집 팔고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푸드코트 같은 거. 샐러드 바를 차리고 5,000원에 이제 플라스틱 그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먹고 싶은 만큼 담을 수 있도록 해갖고 그걸 특성화 시켰다는 게 가장 주요 메인이었던 거죠. 작년 한 해요. 유통업에서 가장 크게 된 이슈가 정부의 마트 영업 규제였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게 취지였는데 2014년도 전망을 보시자면 좀 어떨까요? 그 신세계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3.7%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봤더라고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도사장님도 취임 8개월 만에 네, 그렇죠. 고심 끝에 이런 작품을 좀 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홈플러스 홍보 영상의 핵심은 원스톱의 생활 쇼핑몰로 좀 변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라고 하면 큰 건물 있고 그냥 물건 싸게 파는 곳 이런 걸로 이미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대형마트가 3강 체제로 되어지는데요.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가 1위고 뒤를 이어서 이제 홈플러스랑 롯데마트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이란다. 그런 다른 경쟁 업체들도 나와서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말이 혼나네. 철석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 그냥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라 이제 뭘 형태로 엔터테이너적인 거, 볼거리도 많고 이제 그런 걸로 변화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가 돼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되죠. 가격만 금상첨화네요. 네. 어머니들의 주머니를 대형마트 올해 그 마트 구도 경쟁 구도 내에서 차별화 컨셉을 어떻게 보느냐 주목해 보는 것도 좀 쏠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얘기로는요, 이 인공위성인 무궁화 3호의 불법 매각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홍콩의 ABS사예요. 이 무궁화 위성 3호를 이게 개발비가 3천억이었는데 네네. 5억을 주고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보통 위성이 수명 12년인데 이 무궁화 3호가 99년에 생산돼서 2011년에 이제 너의 수명은 다 됐다 이런 느낌으로 팔게 된 건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ABS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제 1,600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기사에서 보니까 미래부가 이번에 ABS에 팔아 넘긴 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니 이거 외국에 팔아 넘기기까지 하면서 결정이 된 일인데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거 뭐 결정되기 전에 그러면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실 무궁화 3호가 2002년에 민영화된 KT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KT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위성 같은 것은 이제 국가의 전략 물자이니까 이제 뭐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KT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냅다 팔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 제가 보기에도 좀 헷갈려요. KT의 자산인데 국가 미래부까지 개입을 하면서 다시 찾아오라 그러고 왜 공공재?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경우는 민간재나 공공재 그 두 가지 성격을 같이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래부에서 팔았는데도 다시 찾아오라고 이번에 네. 주파수까지 뺏으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네. 다시 사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KT도 이제 ABS에 다시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ABS 입장이면 더 주고 팔고 싶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오면 못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게 ABS 입장인 거죠. 지금 그 ABS 측하고 KT 측하고 국제 중재 절차 신청해 놓은 상태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무궁화 3호가 그 미국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보면 ABS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KT세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불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골치 아프게 됐네요.
제가 봤을 때는 KT한테 지금 경고를 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 발점으로 시 발점으로. 다른 사람들 주의해라.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뭐 네. 이런 경고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맞아요. 이 앞으로는 설비의 이 공적 특성을 좀 고려해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양측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접어도 이번 식의 매각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밖에 날씨가 엄청 춥던데요. 겨울이니까 너무 추워요. 아침에 보니까 영하 15도라고 하는데 예,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